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가왔습니다. 노동계가 시급 1만 원을 요구하자 경영계는 4.2%를 깎자고 맞섰습니다.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경제 상황을 감안하자 사실상 동결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합의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고 이번에도 또 공익위원들이 결정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파업에서 불거진 비정규직 문제 역시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하반기 경제 빨간불 들어온 상황에서 최저임금, 탄력근로, 비정규직, 정부가 국민적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샵 3698 유료 100원 시청자 문자와 함께 용감한 토크쇼 직설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노동문제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연대 포럼의 정용건 위원장님, 서울시 노동협력관 막 지내신 조성주 협력관님, 그리고 권혁중 시사평론가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최저임금, 결국 숫자 싸움입니다. 노동계는 20% 정도 올려달라, 경영계는 4.2% 깎자. 이 간극이 좁혀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협상 상황을 먼저 보시면 분위기 파악이 되실 겁니다. 보시죠.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그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10,000원으로 제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에서 20% 가까이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는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선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의 제시가 있었는데 지금보다 오히려 깎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보다 4.2% 낮은 8,000원을 제시한 겁니다.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불안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사용자위원들은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근로자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때 회의장 안에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 뒤 이르면 오는 10일까지 심의와 의결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법정 기한은 지난달 27일로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선을 정하고 표결로 가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문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수없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미 법정 시한은 지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위원회에서 양측의 안이 최종 나왔는데 간극이 너무 크다. 좀 이런 얘기로 정리가 좀 되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과 함께 사실관계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도록 몇 가지 궁금증만 좀 여쭤보고 좀 갈게요. 네네. 자, 시한은 지금 넘어간 거고 7월 10일까지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겁니까? 그렇죠. 이제 7월 중순까지 스케줄상 나와줘야지만 사실 이제 고시 기간이 8월 5일이거든요. 예. 이게 그러면 토론하고 아니면 결정하는 시간 하면 한 20일 정도 소요되니까 7월 중순까지는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네. 이 뉴스 들으셨겠지만은 새벽에 있었습니다. 9차 협의가 있었는데 사실 결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10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게 이제 9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9일에 이제 마지막 이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데 역사상 지금까지 합의점을 도출한 적은 없었고요. 결국 공익위원들이 결정적으로 이제는 캐스팅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죠. 차마 여쭤보기 싫은 건데 경영진 층이나 노동계 층에서 둘 중에 한쪽이 또 박차고 나가는 상황으로 예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회 이상 만약에 자리에 안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는 바로 그냥 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 나갈 이유는 이젠 없다. 어떻게든 참여해서 표결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결국에는 합의점은 찾지 못할 거거든요. 지금까지 히스토리상. 그래서 결국에는 공익위원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데 과연 누구 편을 들어줄지는 이제 좀 열어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영계가 내세우는 거는 8,000원으로 내리자라는 겁니까? 그렇죠. 네. 4.2%를 내려서 깎자? 이제는 그렇죠. 깎자는 거죠. 그래서 8,000원 맞추자 이거고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는 19.8% 올리자. 그래서 10,000원 이거 달성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간극이 너무 크다 보니까 2,000원이나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크게 차이 나다 보니까 뭐 국민 경제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바라봤을 때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내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너무 간격이 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딜레마에 좀 빠지게 되는 거죠. 쉽사리 누구 편을 못 들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 7월 10일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을 내야 한다? 네네, 중순까지. 맞습니까? 예, 한 10일까지는 나야 된다. 네네. 날짜가 10일이라고 하지만 권혁준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7월 중순 정도 네네네. 여기까지는 결론을 내야 된다. 네네. 그런데 간격이 2,000원이나 차이가 나다 보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10차 회의 때 9일이거든요, 이게. 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이때 아마 얘기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8,000원으로 깎자, 무조건 10,000원 채우자. 아,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용건 위원장님하고 한번 좀 정용건 위원장님 뭐 숱하게 예고하셨듯이 결국은 이런 상황으로 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합의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맞습니까? 합의가 불가능해 보이네요. 이렇게 여쭤보는 게 맞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쉽지 않다보다는 불가능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센 것 같아서. 예, 그러면 합의가 된 사례는 단 한 번 있었습니다. 있기는 있었습니까? 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예. 박차고 나가지 않고 합의가 된 사례는 한 번 있었고 합의가 됐던 사례는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앉아 있었던 경우는 한 8번 정도. 다 앉아는 있었던 경우는 8번 정도 됐는데 네. 올해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원체 격차가 커가지고 합의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 보고 예.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14회의 때 네.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부인데 아마 이제 양쪽이 다 안을 냈기 때문에 수정안을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정안을 양쪽이 내면은 그 안을 가지고 공의위원들이 심의 구간을 낼 겁니다. 정부가 법규정으로 했던 구간 설정위원회는 폐지됐지만 사실은 그 제도가 공익위원들이 최저 얼마, 최고 얼마 이 정도 범위를 내면 네. 그때 되면 이제 노사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 아니다 싶으면 노동계가 박차가 나갈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올라갔다 하면은 사측이 박차가 나갈 거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10차에 이때 이제 뭐 사실상 실력이 드러날 거고 그러고 나면은 뭐 급속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직설적으로 여쭙게요. 네. 이제 뭐 노동계는 노동계대로의 계산법이 있을 것이고 경영계는 경영계대로의 계산법이 있을 테니 예. 자, 이른바 현실적인 안에 대해서 제가 직설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시급 10,000원 달성 무조건 해라. 예. 현실적인 요구입니까? 이 상황에서 20%를 더 올려라? 예, 사실은 뭐 수정안을 내겠지만 급속하게 지난 2년간 29.1% 오른 상황에서 많은 요구하는 것은 노동계가 너무 좀 의뢰했던 원론에 그친 수준, 구호나 선언에 그친 수준이다. 그러니까 예. 여쭤보는 게 노동계가 10,000원 시급 10,000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지노선을 낸 게 아니라 이 수정된다라는 전제 아래 일단 좀 높이 불러놓고 좀 수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구호나 선언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뭐 수정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원체 국민 등수라든지 지금 국민 경제나 자영업자의 상황에 대비해서는 예. 원체 갭이 커가지고 수정안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뭐 현재로서는 구호나 선언 수준에서의 의견이지 뭐 현실을 반영한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현재 수정안이 나온 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반대로 경영계 4.2% 깎자. 현실적으로 가능한, 물리적으로 가능한 요구입니까? 현장에서 깎는 거는 혼란이 너무도 크고 예. 임금이 가지고 있는 하방 경지성을 생각하면 깎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경영계는 동결까지 정도는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속사정은 있군요. 예, 예, 그 정도 속으로는 예, 겉으로는 얘기를 못해도 노동계가 이제 10,000원 내니까 예. 뭐 여기서 더 밀리면 곤란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내놓고 뭐 그냥 거기도 여전히 선언이나 구호 수준에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은 뭐예요? 정확하게. 정부는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바뀐 최저임금위원들이 비교적 현실 상황을 좀 반영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보세요. 김상조 청와대 신임 정책수장 우려 있다, 감안할 것이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충격 없게 결정해야 된다. 동결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가로 열고 닫고 하면 예,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올해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에서 경제 성장률 이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경제 성장률 어제 내렸잖아요. 예, 2.4%에서 2.5로 0.2%포인트 내린 거고요. 물가 상승률은 뭐 0.9에서 1% 정도 되는데 예. 실제로 제가 실제로 이제 대상자인 그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하고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네네. 뭐 어저께 그저께
최저임금 보면서 하니까 동결 대학생들이 그다음에 50원 인상. 네. 그 재고 많이 올려야 될 사람이 9,000원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실제로 뭐 많은 9,000원 넘어가는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현장에서 최저임금 대상자인 알바생들도 10,000원까지는 요구는 겉으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한 9,000원 정도만 인상돼도 이번에는 받겠다라는 의견이 많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단 말씀. 현장의 알바 그 제가 통화하신 분들 뭐 다양한 분들 커피 전문점, 극장 뭐 학원 이런 데들은 평균적으로 한 200원 정도 인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작년에 이제 최저임금이 두 분 다 급속하게 올랐는데 전부 이제 근로 시간이 줄어들어 가지고 나한테 돌아온 게 없다. 고용이 들어와서 호주머니 들어온 돈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이렇게 알바자리 여러 개 가야 되는 이런 문제 주휴수당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지금 한 소박하게 한 200원 정도 해도 충분히 만족한다 이 정도 의견이 좀 현장에서 정말 이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은 의외로 그런 의견들이 물론 뭐 공식적인 통계나 공식이지 않습니다. 무슨 뭐 예. 이 전수조사 아니에요. 예. 다만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해보시니까 의외로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 이렇게 뭐 곳곳에서 만나서 인터뷰해 보면 거의 100%가 동결인 것 같고요. 동결 요구하는 것 같고 예. 대학생들 알바하시는 분들은 뭐 좀 소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또 오해하실까봐 이게 무슨 뭐 그 인터뷰 몇 명 해놓고선 마치 전체 의견인 것처럼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까봐 제가 그 말씀 좀 미리 좀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이렇다면 시급 1만 원, 무조건 10,000원 노동계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게 제시한 안이 이거죠, 공식적으로.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10,000원을 제시했는데요. 네. 앞에 이제 정영건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그거는 지금 이제 협상 전술에서 최대한 높은 9호를 그냥 일단은 선언적 의미고 한 거고 실제로 아마 다음, 이 10,000원 달성이라는 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지금 노동계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차 회의 때 수정안을 내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19% 정도 인상안인 거잖아요. 네. 10,000원이면. 그럼 아마 10차 때 노동계는 뭐 한 9에서 10% 정도를 제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9에서 네. 10. 예, 그 정도를 수정안으로 나올 것이다. 자, 제출할 노동계가 것이다. 10,000원, 19.8% 거의 20% 가까이를 요구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속으로는 양보를 해서 한 저기의 절반 정도. 네, 액수로 하면 얼마? 9,000원 정도 되나요? 그렇죠. 9,000원 9,000원 정도 조금 넘어가는 정도가 될 겁니다. 수정안까지는 받아들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시는군요. 그거를 낼 거고 노동계가 경영계도 지금 4.2% 이제 삭감이잖아요. 예. 사실 4.2% 삭감이라는 거는 앞에 정영건 위원장이 설명하셨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요. 현실적이지 않다. 현장에서 당사자들도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네. 아마 경영계도 다음번에는 10차 때는 뭐 한 2%에서 1% 동결까지도 수정안을 내겠죠. 두 가지 궁금증이 들어서 동시에 드립니다. 네. 자, 8,000원 대 10,000원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속사정과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한 뭐 9,000원 안팎으로 이게 협상안이 만들어져서 갈 가능성이 큽니까? 아니면 서로 하다가 한쪽이 뛰쳐나가고 공익위원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갈 가능성이 각자 명분을 쌓기 위해서 수정안은 제시를 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합의는 되지 않고 공익위원들이 그 마지막 수정안을 명분 삼아서 이제 어떤 구간을 제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 구간이 나오면 이제 뛰쳐나갈지 안 나갈지를 판단하겠죠. 정부도 대충 동결 쪽으로 가깝고 올리더라도 찔끔 올리겠다는 의사를 지금 감추지 않고 있는데 노동계가 뛰쳐나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번 이제 노동계가 나갈 가능성이 컸는데 올해는 저는 노동계가 그래도 명분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예, 나가게 되면 뛰쳐나가게 되면 이제 마치 이제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자리를 지키는 전술을 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건 희망 섞인 기대인 거죠. 네, 그렇죠. 어찌 됐든 박차고 나가는 그런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니니까 국민들한테. 예. 좋습니다. 자, 노동계가 10,000원을 주장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노동계도 10,000원까지는 이거는 전략상 내세우는 거지 이 협상 의지가 있다 이렇게들 세 분이 다 말씀을 하시는데. 논거 좀 따져보겠습니다. 논거 좀. 왜 노동계가 더 올려야 되느냐. 감당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권혁순 평론가님. 네네. 그 논거 설명이 논리적으로 가능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감당할 수 있다.
그 수치가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얘기예요.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는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 과연 어떤 수치화해서 어떤 팩트로 근거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솔직히. 객관적 근거나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 안 돼 있습니까? 네, 그냥 봤을 때 우리 경제가 이제 OECD 각 국가 중에서도 이제 상위권에 있고 무엇보다 이제 경제 성장률이 물론 지금은 낮지만은 그제 고도 성장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도 성장에 비해서 지금이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올리자. 뭐 이런 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사실 예. 지금의 2019년도에 와갖고 어떤 팩트로 가지고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사실 오히려 지금의 동결 분위기는 더 맞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5월 달입니다. 자영업자 수의 변화만 봐도요. 실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늘긴 늘었죠. 근데 이게 좋은 팩트는 아니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는다는 거는 네. 좋은 팩트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이제 5만 정도가 이제 줄었거든요. 예. 이것만 봐도 사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동결하자거나 혹은 삭감하자라고 하는 논리적 그 근거가 되는 저 통계는 저렇게 존재하는데 네네. 1만 원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적 통계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권 평론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그래요. 예, 예. 네네. 한 가지 질문만 좀 정영권 위원장님한테 네. 드려요. 현장은 워낙 강하시니까 네. 1만 원으로 올려도 예. 최저임금 생활자들이 209만 원이다. 209만 원은 있어야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3인 가구든 먹고 살 거 아니냐. 예, 예. 이 논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대체로 이제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느냐와 관련된 부분을 예. 기준을 이제 평균 임금으로 두는 경우도 있고 이제 중위임금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기준에 따라서 판단은 있지만 노동계도 저도 노동계 출신이지만 노동계도 지금 이제 OECD 평균 6.4유로 정도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예, 지난 예. 2년 동안 급속하게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도 부인하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평균 임금 대비해서 뭐 많은 가자 이런 요구는 쭉 해왔던 그런 노동계의 요구이긴 하지만 말씀 중에 예. 지금 저 숫자 나오는 단위가 원화도 아니고 엔화도 아니고 달러도 아니고요. 예. 그 유럽의 유로입니다. 유로. 예. 유로니까 환율이 높잖아요. 예, 예. 달러보다도. 예. 그래서 지금 6.4, 일본이 6.7 이렇게 나오는데 저거는 노동시장 기준이 유럽 기준이라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OECD 뭐 최저임금과 관련된 뭐 선진국으로 저 정도 수준으로 자료를 넣었는데요. 프랑스보다는 뭐 여전히 우리가 낮기는 하네요. 예, 그런데 예. 미국보다는 또 우리가 높고. 예.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이 우리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낮은 편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이제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국민소득 3만 불에 뭐 5천만 명 이상 인구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을 갖다 지급해야 될 대상들은 네. 어차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경영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한국 경제를 거시경제적으로 한국 경제 전체를 놓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네. 특히나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평균 임금은 높고 중위 임금은 낮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의 한국 경제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저는 노동계의 주장이지만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계 출신이신 정영권 위원장님은 1만 원 주장은 현 상태에서 20% 가까이 하는 거는 무리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 최저임금이라는 게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중앙 정부가 주는 게 아니고 국가가 주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이 주시는 건데 그 논리는 사장님들이 줄 능력이 안 된다라는 논리입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런 부분, 특히 한국에 이제 워낙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소기업이나 또는 소상공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영업자 간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특성에서 잘 지적을 해주신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저도 이제 당장에 1만 원으로 가는 거는 현재 제가 뭐 몇 번이나 얘기했던 주휴수당이나 한국의 지금 임금 체계나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스러운 지점이 많다라고 저도 인정은 하지만 네. 사실 또 우리가 이럴 때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앞에 짚어주셨듯이 한국의 1000대 기업의 평균 연봉을 하면 이제 5,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5,500만 원. 그럼 이제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됐을 때라고 산정하면 연봉이 한 2,500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평균의 절반 정도. 절반이 좀 안 되는 거죠. 예, 5,500과 예. 2,500이니까 1000대 기업만 하면. 그러니까 예, 그만큼 예. 이건 뭔 얘기냐면 최저임금 10,000원이 돼서
이분들이 2,500만 뭐 연봉 2,500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천대 기업의 연봉 5,500과는 2배가 넘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한국에 그만큼 임금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심하다. 구조가 있다.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여전히 지금 다행인 거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한국이 OECD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었는데 최근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그래도 조금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최근에 2년간 올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게 한국이 워낙 밑에 층에 하층의 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이거를 일정 정도 소비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히려 건설적인 우리가 논쟁을 하려면 최저임금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최저임금은 지금 임금 불평등 상황에서 감당 여력이 좀 어려운 지점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걸로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어떤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채워줄 거냐 예. 이런 것들을 정부가 같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지금 장관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그런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최저임금을 가지고 최저임금만 문제다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최저임금은 속도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지금 단견이다. 정부에 계신 분들은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최저임금은 거기서 어쨌든 책임지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려하지만 우리가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금 저임금 노동자 비율 높은 문제를 위해서 네.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걸 할 테니 책임지고 노사가 책임 있게 결정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다 뭐 우려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정말 책임이 있는 지금 정부 장관분들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조금 납득하기는 힘들다. 예. 자, 이게 조성주 특보께서 이 말씀하시는 통계가 마침 저희가 제작진들이 마련을 해놨네요. 이른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시면요. 미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 같아도 워낙 임금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밑으로 받는 이른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4명 중에 1명입니다. 한국이 그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OECD 중에서도 유독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기는 한데 도대체 몇 명이나 되냐 해서 궁금해서 저도 찾아봤더니 대한민국에서는 311만 명이래요. 권혁준 평론가님, 311만 명이 저임금 노동자면은 최저임금 밑으로 받는 임금자가 311만 명이나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저 차트를 보면서 예. 그 OECD 회원국 중에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 예. 그러면 OECD 회원국을 따져 보면은 사실 물론 선진국도 있지만은 사실 뭐 선진국에 들지 않는 또 국가도 있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뭐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시장 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사실 OECD 회원국. 과거처럼 무슨 선진국만 들어오는 이제 OECD 회원국은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OECD 회원국 중에서 저거를 뽑았단 말이죠. 사실 그렇게 되면 높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고도성장하면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통계치를 좀 봤을 때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구조가 비슷한 나라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좀 다른 차트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저 데이터를 네. 보면요.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을 둘러싼 데이터를 보면은 전부 2016년, 2017년입니다. OECD 기준들이. 근데 우리가 이것도 2016년 예, 거예요. 2016년 데이터인데 것도. 우리가 2017년에 440원 올렸고요. 네. 7.3%죠.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3년간에 급속하게 올라 있는 구조가 반영된 데이터들이 별로 없습니다. OECD 데이터가.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예, 지금 예. 아까 우리 조특보가 이야기한 대로 최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고 지금 저 데이터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걸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게. 그러네요. 예. 저희가 그래프 아주 내 눈으로 그걸 발견해 주셨는데 그래프만 놓고 보면 2012년부터만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저 정의원 위원장님,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이라는 게 도입된 게 88년 올림픽 때죠. 예, 예. 그 어렴풋이 기억은 나기는 나는데 예, 예. 저 궁금해서 잠깐 좀 산으로 좀 가겠습니다. 처음에 최저임금이라는 게 도입됐을 때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얼마였습니까? 시급이? 88년도에 첫 해 도입될 때는 정말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고 88 올림픽 때 88 올림픽 기억이 나는데 업종별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 그러면 업종별 차등 지급이라는 게 예. 있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섬유, 식료품 등 저임금 업종 12개는 462.5원. 얼마요? 462원. 462원이요? 예. 그다음에 저기 담배 10분당이 아니라 시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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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원. 담배 아니 그때 저기 담배값이 얼마였어요? 담배값 600원, 500원, 600원 했죠. 600원이라고 봐야죠. 500원, 600원 제일 비싼 할 게. 텐데. 예, 예. 짜장면 한 그릇 700원. 아, 짜장면이 700원. 예. 한 끼 식사값도 안 됐군요. 그렇죠. 그럼 담배 시급이. 한 갑 살려면은 1시간 반을 일해야 되고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면은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일해야 되는 이런 구조였죠. 그럼 그 당시에 시작했을 때 최저임금은 정말로 유명무실했던. 그렇죠. 낮았고 뭐 예. 이제 최저임금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서 이제 최저임금 도입해야 된다는 취지로 도입됐고 그때부터 뭐 400 평균으로 보면 472원인데 지금 8,350원까지만은 30년 동안 18배. 18배가 올랐죠. 근데 이제 자장면 기준으로 하면 요즘 자장면 한 5,000원 정도 하니까 예. 뭐 한 7배 정도. 담배값이 4,500원이니까 뭐 한 뭐 5-6배 정도 이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최저임금은 뭐 당시에 처음 도입할 때 최저임금 낮은 측면도 있지만 뭐 상당히 오른 것도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굳이 제가 30년 전, 40년 전 도입했을 때의 숫자를 여쭤보는 이유가 세 분 전문가들과 함께 이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 논의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으로 제시됐던 문제가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지를 시청자 여러분한테 소상히 보고 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자, 그 당시에 시작이 어떻게 워낙 낮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항상 너무 낮은 걸로 인식이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사실관계 여부가 여전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른바 주휴수당이라는 거 뭔지도 몰랐지만 이번에 다 알게 돼서 주휴수당을 감안을 하면은 이미 10,000원 넘었다라고 하는 경영진의 주장과 아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거 어차피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 상여금 뭐 이게 산입범위 산정하면은 저 최저임금 오른 거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거는 돈 늘어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주장이 여전히 팽팽한데 여전히 진실이 뭔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립니다. 예, 뭐 당시에도 이제 주휴수당은 53년도에 근로기준법이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있었어요. 88년 도입할 때부터 주휴수당 제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았고요. 이제 최근에서 논란이 벌어지면서 주휴수당을 알게 됐고 지급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지난 2년 동안 좀 급속하게 오르면서 주휴수당과 관련된 부담이 있으면서 이제 쪼개기 알바들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쪽의 주장은 못 받는 사람들도 14시간 이하는 전부 못 받기 때문에 한쪽의 주장은 못 받기 때문에 다 넣어서 할 수 없다 그러고 아니다 우리는 다 넣어서 해야 된다는 이 노사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이런 구조죠. 그럼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현재 상황도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진전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가 직설에도 수차례 다녔지만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노사가 좀 논의를 해라. 그래서 사실 주휴수당 문제와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안 받는 사람 받는 사람 있는데 논쟁만 할 것이 아니고 좋아요. 입법적으로 풀자고 우리 조특보나 우리 직설에서 이야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의논했어야 되는데 의논되지 않았습니다. 업종별 지역별 차등해와 관련해서도 표결하면서 경영계가 박차고 나가버렸죠. 안 부결되면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제도 개선위원회를 세워서 정말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자. 뭐 역사적으로 첫해 했지만 둘째 해 없어진 이유도 이게 해놓고 나니까 혼란이 너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고 경영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정말 한번 들어보자. 실제로 현장이 가능할지와 관련해서. 그것도 좀 의논을 했어. 그러면 내년에는 실질적 올해의 연구를 바탕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의논을 하자.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성급하게 다 표결하는 이런 구조와 관련해서가 위원회가 갈등을 해결하고 공론화의 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전히 갈등을 양상시키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런 장기적이고 이런 플랜을 가지고 100년 대계를 가지고 하자라는 거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됐으니까 안 된 거 가지고 우리가 또 뭐 욕해봐야 소용없는 문제고 주휴수당 문제는 정용건 위원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정답입니까? 폐지해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계산을 해서 산입해서 가는 게 정답입니까? 예, 단순하게 폐지하면은 여전히 이제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조항도 있고 장기간 근로에 노출된 노동자들에서 입법적으로 풀 때 우리 조특배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너무 그렇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다 집어넣어버리면 또 문제가 되니까 단계적으로 조금씩 해서 반영해서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구분 없이 최저임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러면 논쟁도 별로 없어지고 주휴수당 안 주려고 쪼개기 알바한다고 학생들은 힘들고 거꾸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련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입법적으로 빨리 풀어줘야 된다. 장기적으로 폐지를 전제로 해서 단계적으로 폐지 쪽으로 가자. 예, 가되 이제 그 보전을 해줘야죠. 보전을 해주자. 자, 현실적으로 저 안 되는 거 가지고서는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제 조특보 저 의견은 뭡니까? 저는 뭐 줄기차게 말씀드려왔지만 주휴수당은
15시간 미만, 아까 이제 14시간 이하의 노동자들의 지금 규모가 60만 명이 넘기 때문에 거의 60만 명이 그러니까 돼요. 굉장히 큰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산업 변화의 측면을 보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뭐 플랫폼 노동이니 공유경제니 이런 쪽에는 어쨌든 초단시간 노동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투잡도 많아지는 거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새로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계도 지금 오히려 전략적으로 보고 여기서 주휴수당을 뭐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차라리 그냥 최저임금을 그만큼 합산을 시키면 그러니까 주휴수당이 전체 최저임금 시급에서 한 17%를 차지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뭐 2년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도 이제 8, 9% 정도를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를 사실은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한테도 괜찮고 아까 이제 잘 지적해 줬지만 실제 지금 이 최저임금과 맞닿아 있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65만 명, 그러니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이제 300만 명 넘는 사람 빼고 165만 이분들은 실제 소상공인분들이 많은데 이제 소위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써야 되는데 PC방 같은 경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 20시간짜리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학생을 2명을 쓰면 되는 거를 2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되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14시간짜리 3명을 쓰는 거죠. 이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3명을 쓰게 되면 2명 쓸 때보다 시간도 이게 체크를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주휴수당 안 줘도 되는 거에 하고 2명 써야 되는 걸 3명 써야 돼서 들어가는 관리 비용하고를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PC방 가정하는 이 PC방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니 20시간짜리 2명을 쓰는 게 훨씬 이득이지. 이득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휴수당은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노사 양쪽에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주휴수당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양쪽이 대안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17%만큼의 임금 삭감을 노동자한테 받아들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장에 지금 자 주휴수당을 그럼 여기 없던 걸로 해 안 줘도 돼 하면은 실질적으로 17.7%가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건 이제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힘들죠. 그러면은 임금의 손실은 없게 하되 한 2년에서 3년에 걸쳐서 대신 14시간 이하 15시간 미만 노동자들도 오히려 여기는 임금이 오르고 나머지는 임금의 감소가 없게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도 개선의 최선책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이건 입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들어보면은 주휴수당이 얼마든지 합법적 대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도 원론적으로는 굉장히 공감해요. 그러니까 입법적으로 이건 풀어야 되거든요. 사실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8350원인데 네네. 플러스 2,000원 정도를 해야 된다며요. 그러니까요. 그럼 10,000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일본보다 최저시급이 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높아요. 주휴수당까지 포함해버리면. 포함하면. 네, 포함하면. 자, 근데 이거 이제는 비합리적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17년도에 갭이 일본과 우리나라에 한 1,800원 정도 차이 났었는데 이게 줄어들었단 말이죠. 19년도 와갖고 이게 갭이 한 576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최저시급이 이제는 500원밖에는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게 되면 사실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 같은 경우에는 일본보다 높은 거죠. 근데 경제 수준을 보면은 사실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게 너무 역설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원론적으로는 동감하는 게 사실 제도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임금 삭감 부분이 이제는 논란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보존해야 될지는 이거는 공론화해서 사실 이건 따져봐야 되거든요. 완전히 뭐 말 그대로 17%를 보존해야 된다. 온전히 보존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는 사실 우리가 결론 내리지는 굉장히 섣부르다. 공론화 시켜서 이거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야지 이걸 가지고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역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권혁준 평론가님 그 분석을 제가 저희 사장님 입장에서 영세 상공인 사장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주휴수당을 당장 다음 달부터 그럼 없애자라고 했을 때 17.7% 줄어드는 거를 어떤 형태로들이 보전해 줘라라고 하면은 그럼 왜 없애? 뭐하러 없애?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가자. 예, 그래서 절충점을 찾아서 단계별로 어느 정도 양보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르바이트 시장 또는 뭐 지금 이제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그 시장도 양극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은 그래도 그나마 주휴수당 안 준다는 욕먹을까 싶어서 거기는 거의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뭐 유명한 빵집, 유명한 영화관 이런 데는 그나마 뭐 15가 밑으로 안 떨어뜨리는데 중견기업 이상은 다 줘요. 그쪽은 주는데 요 밑으로는 이제 아예 안 되니까 이런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고 뭐 커피 전문점도 10명씩 쓰고 있어요 지금 요즘 커피 전문점도
명씩이나 이렇게 쓰고 있을 정도로. 아침에 갈 때 직원하고요. 점심 때 갈 때 직원하고 얼굴이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3시간 정도 하루에 3시간씩 해가지고 한 4일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12시간. 그 얘기는 그 직원들은 메뚜기처럼 막 여러 군데 돌아다닌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인생이. 그러니까 학생들도 되게 왜 올려주면 좋은데 왜 올리지 말라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써보니까 자기들이 음식값은 좀 올랐답니다. 다른 물가는 소비자 물가가 오르지는 않았는데 최저임금 인상되면서 음식값들이 좀 올라다 보니까 내 소주머니는 돈은 더 늘지 않았는데 음식값 오르니까 오히려 그것도 영향을 미치구나 이 이야기들도 많이 지적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딴 거는 물가가 안 오른다 그러는데 요새 저 시장 가보면은 채소는 그렇게 싸다 그러는데요. 가서 이 회사 주변의 밥값집들은 확실히 올랐어요. 다만 얼마가 올라도 올랐지. 조금씩 다. 예를 들어 조금씩 김밥값 오른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하다못해 김밥값도 올랐어요. 1,000원짜리 김밥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최저가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1,000원짜리 김밥 요새는 없어요.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자, 최저임금 문제를 하면은 반드시 등장하는 주휴수당 문제에 대해서 세 분은 자, 없애는 쪽으로 가자. 그러나 단계적으로 보존하는 방향에 대해서 입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대안을 좀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게 뭐 최저임금 이 얘기만 좀 하다 보니까 또 걸리는 분들이 있네. 지금 파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학교 급식. 학교 비정규직. 학교 급식. 갑자기 저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도시락 싸고 뭐 편의점 김밥 사시느라고 바쁘다 그러는데, 자, 이 급식 파업 비정규직에 같은 업무를 하면은 정규직으로 해달라, 공무원 신분 대우해달라 이런 요구들 좀 따져보겠습니다. 조성주 특보님. 네. 제가 보면 크게 두 가지 돼요. 그러니까 돈 올려달라는 거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분 보장해달라는 거. 네.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하나씩 좀 짚어 좀 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기본급 6.24% 인상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고, 임금 협상의 대상이 이제 학교들인 거죠. 쉽게 하면 교육청이나. 학교인데 대한민국은 학교가 뭐 돈을 뭐 이렇게 모아서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교육청 그렇죠. 예산이고, 교육청 예산은 우리나라 이제 교육 예산이니까 결국은 정부가 사용자죠. 예,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정부하고 이제 여기에 학교 급식,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학교 급식 원분들이나 이런 노동자분들이 지금 이제 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이게 오해를 안 하시면 좋을 게, 저 임금과 관련된 거는 아주 합법적인 지금 법에 따른 물론이죠. 절차를 하고 물론이죠. 있는 거고, 지금 예. 파업도 이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파업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럼 정부는 얼마 주겠다는 거예요? 수치를 지금 6.4% 인상해달라는 건 이제 6.24%. 네, 기본급. 기본급. 정부는 얼마까지 올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이제 그거는 뭐 수용하기 불가하다고 밝힌 걸로 아는데, 뭐 내적으로는 6.24가 너무 높다고요? 네, 6.24% 인상은 너무 과도하다. 지금은 수용할 수 없다. 어차피 예산 문제니까요. 저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결국 교육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이제 노조에서는 그럼 이제 정당한 이제 파업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파업에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신분보장부분은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 학교급식 노동자분들은 교육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고요. 저분들은 신분은 그냥 일반 노동자인 거죠. 학교에 고용된 일반 노동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대상이 되는 노동자분들인데, 저분들이 공무원 신분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뭘 요구하는 거예요? 공무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공무원은 아니고 똑같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다른 노동자인데, 자기들도 이 안에 이제 틀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한국은 뭐 일반적으로 뭐 표현이 안 좋은 표현인데, 과거에는 이 안 좋은 표현들도 뭐 일용 잡부, 뭐 그냥 일반 일용직, 뭐 이런 상용직, 어감이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 안에는 승진도 없고 어떤 체계가 없는 거죠, 노동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정규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급식 노동자들도 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 되면 정규직 안에 정규직에 따른 이제 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사 체계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를 만들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공무원을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래서 다만 비교 대상을 구급 공무원의 자기들의 전체적인 처우를 구급 공무원 임금의 한 80% 수준까지는 자기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사실관계만 좀 여쭤볼게요. 네.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고 주장을 하시던데, 마이크를 잡으신 분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세법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그 논거가 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요. 각종 수당이나 이런 체계 있잖아요. 기본급의 다른. 지금은 아까 이제 우리가 작년에 이제 상여나 예를 들면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일부 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지금은 당연히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받고 계신 건데, 예. 방학이 있잖아요, 학교는. 예. 방학이 있어서 방학 때는 학생들이 학교에 안 오잖아요. 네. 그러면 급식이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네. 급식을 담당하시는 저분들도 일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1년치를 합산을 하면, 해보니 네. 우리는 최저임금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논거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의 의견이 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건 뭐 저는 노조는 주장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최저임금과 연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예. 그러나 정규직화가 되면 방학이라 그래서 월급을 안 준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정규직화가 되면 임금이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거를 그렇죠. 요구하시는 거 예. 아닙니까? 예, 지금 예. 그 일단은 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의 정당성은 상당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10만 명 정도 학교 현장에 비정규직들이 너무 만연돼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뭐 현 정부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으로는 전환을 했는데 네. 여전히 자리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임금 아까 6.2% 이제 했는데 교육당국에서 1.8% 이상 못 주겠다 예산이 네, 없어서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공무직화 해달라는 건데 저는 뭐 공무직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히 교육감들이 특히 진보 교육감들이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무직화의 문제는 이게 학교에서 부르는 호칭이 뭐 이모님, 아줌마 네. 뭐 이렇게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으로서의 좀 존엄을 최소한이라도 찾고 싶다는 목표가 공무직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요 대목에서 예, 예. 요 대목에서 이거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학교 급식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예. 제가 단답형으로 좀 예. 여쭤볼게요. 혼나지 않으려나 모르겠 이모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이모 급식 이모님들이라고 예, 부르잖아요. 예. 아니면은 아이들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학생들은 아줌마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밥 나눠주는 예. 그냥 예. 아줌마, 우리를 돌봐주는 아주머니, 예, 예. 아줌마, 예. 아니면은 어른들은 저희는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모님 이럴 수도 있는데 예. 본인들이 이게 싫으니까 예. 공무직화가 되면 호칭이 뭐로 바뀝니까? 호칭을 만들어야죠. 만드는 그래서 그래서 뭐 선생님? 이제 지금 현재는 조리종사원, 돌봄 전담사, 행정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이 더 뭐 이상하잖아요. 조리종사원님 이렇게 예, 부를 그러니까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주임님 그러니까 또는 뭐 이런 주임님, 이제 선임님 뭐 뭐 이게 선임님. 우리가 만드는 게 있죠.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누구의 이름이든 존중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이름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첫 번째 요거이고 두 번째 그거는 이제 논리적이에요. 예.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방학 기간에는 어차피 제외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됐는데 월 평균 한 164만 원 정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안 받을 수는 없죠. 네. 그건 뭐 국가가 당연히 주고 있고 교육당국에서 최저임금 안 받으면 임금 체불 해가지고 다 뭐 실형을 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은 좀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전체 금액이 최저임금 대비해서 낮다는 거지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 건 아니죠. 자, 일하는 좋아요. 시간이 자, 작으니까. 일하는 시간만 따져봤을 때 최저임금이 안 된다라는 거는 사실관계가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필연적으로 학교기 때문에 방학이 있다 보니까 방학이 있을 때는 임금이 안 나가요. 예. 맞죠? 예. 그거를 다 합치면은 최저임금 수준이 안 된다라는 그 논거는 총액으로 따지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시급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런 논문은 설득력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임금의 80%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돼 있는데 예. 국어 공무원 1호봉이 159만 원입니다 월. 예, 159만 우리가 원. 최저임금이 40시간 하면 174만 원이거든요. 구급 공무원 기본급. 예, 기본급. 기본급이 근데 예. 거기다 일부 수당을 포함해가지고 공무원들도 한 210 받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국어 공무원들이 세금 지하고 공무원 연금 지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네. 이 부분들도 서로 팩트를 좀 확인하고 요구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자, 노동계의 좋습니다. 주장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팩트 측면에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공무직화라는 게 예. 공무원처럼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으로 해달라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임금 최대와 관련해서 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구조가 있어야 된다.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당과 관련해서는 차별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근데 이 부분도 예. 이제 예산에 걸려서 문제는 있지만 저는 교육당국이 교육감들이 다 모이시고 그다음에 정교조나 또는 교총이 다 모여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론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예. 부분인데도 내년 7월 되면 또 이 일을 벌어지게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갈 일인가. 저도 어저께
광화문 현장에 다녀왔는데 네. 정말 요거의 절박함은 충분히 좀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문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꼭 칠판에서 책을 갖고 뭐를 가리키는 것만이 교육이냐.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장 기본적인 돌보고 먹이는 것도 교육의 일환으로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이 요구입니다. 자, 권은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어제 저도 이제 광화문에 그 프레스센터에서 약속이 있어갖고 갔다 보셨군요. 왔거든요. 네, 예, 봤죠. 예, 그래서 예. 그 정말로 그 갈급함은 저도 느껴요. 사실 네. 그건 느끼는데 사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지죠. 예, 네. 그래서 공무원이 있고 아니면 교육 공무원이 있고 교육 아니면 공무원이 그렇죠. 있고 공무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공무직이 있는데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신분 보장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팩트를 보면 그냥 간단하게 네, 보면은.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그 예산의 문제, 그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저 시급에 대한 얘기인데 저도 이제 학교 겸임 교수다 보니까 방학에 월급이 나옵니다. 근데 방학 때도 월급이 나오는데 만약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만약에 내가 방학 때 월급 안 받겠다 그러면은 이게 시급으로 쪼개져 갖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더 많이 나옵니다. 예, 강사료로 해갖고. 아, 그래요? 예, 현지에서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총액은 똑같다는 거죠. 총액은 똑같지만은 사실적으로 이거를 방학 동안에 이제 나눠받느냐 아니면은 말 그대로 그냥 시급제로 해갖고 사실적으로 더 많이 받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맞느냐 이거 보면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보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6대4 비율이거든요. 근데 네. 갈급함은 갈급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확정급여 DB형으로 해달라 이 얘기가 아마 시장님께서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실 텐데 사실 DB형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연금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가신 분들 네, 그한테 맞아요. 유리한 어떤 연금 제도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거의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DB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달라는 얘기는 거의 그 공무직에서도 자기의 신분을 인정해달라는 얘기인데 국민 감정상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제가 그 웬만하면은 이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질문을 좀 드려야지 이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실 것 같네요. 자, 그 이연주 의원이라고 씁니다. 이연주 의원이라고. 예? 말을 이렇게 막 세게 하시는데 이 얘기 처음에 나왔을 때 그 학교에서 밥하는 아줌마들 아니냐고 밥하는 아줌마들을 어떻게 정규직화 해주냐고 그랬다가 와 그럼요. 엄청 그건 당했죠. 잘못된 그때. 말이죠. 네. 그죠? 밥하는 아줌마라고 그렇게 말할 거는 아닌데 네. 본질적인 얘기는요. 이 학교 급식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 세금을 내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국민적 공감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네네. 국민들 공장대가 토론장, 그러니까 공론장으로 이끌어내서 정책하시는 분들이 그걸 나서 그러니까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아젠다가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급작스러운 아젠다죠? 저는 전혀 뭐 급작스럽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뭔가 그 단어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파업하고 계신 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은요. 이분들의 비정규직 지금 무기계약직화됐고 이분들의 신분이나 이런 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니 문재인 정부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했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다 그때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거든요. 네. 그냥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무슨 갑자기 튀어나온 아젠다가 아니고요. 10년 네. 전부터 있었던 무기계약직 노동자 학교에서도 다 똑같이 있었어요. 무기계약직이라는 노동자, 것은 예, 예.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특별한 문제 계약직이죠. 없으면 계속 계약이 연장이 돼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롭게 튀어나온 아젠다도 아니고요.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거는 다 이미 정부가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이 많아서 적어도 무기계약직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거를 하고 전제하고 해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논의가 되는 건 지금까지 무기계약직화 시켰는데 학교에서 무기계약직이라는 형태 또는 이런 형태로 있는 것만으로 이것은 예를 들면 호칭의 문제도 있고 안에 인사 승진 체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만들자. 이제 그게 교육공무직화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직이 필요하냐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른바 보수 정권 때도 비정규직으로 들어가 있는 학교 급식 이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은 올해 싼 임금으로 일을 하다가 다만 얼마라도 오르고 내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신분이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잘리고 새로운 사람을 채워놓고 하는 게 만연하다 보니
그러지 말고 계약직으로 특별한 사정 없으면 계속 가야 된다는 이른바 무기계약직이라는 건 해왔던 거예요. 학교만이 아니라 전 공공기관이나 전 공공기관이 지자체에서 다 해왔죠.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서의 요구 사항은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공무직화로 내 신분을 보장해달라. 그렇죠. 이 요구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공감대가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 회사였으면 논란도 안 돼요. 일반 회사였으면 아니 똑같이 정규직인데 누구는 이름도 없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직원이고 똑같이 정년까지인데 누구는 호칭도 없고 인사 승진도 없고 수당도 없어요. 근데 일은 똑같이 해요. 예를 들면 같은 회사에서. 그럼 일반 회사면 사람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저 학교에서 논란이 되는 건 마치 이 논의가 저분들이 학교 선생님, 교사와 똑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것처럼 왜곡돼서 외부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분명히 나오지만 저분들은 교사의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는 교직연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분들이 지금 사학연금이나 교직원연금을 자기들한테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처우도 다르고 교사에게 정해지는 국가에서의 정해지는 각종 처우와 예를 들면은 대우라는 게 있죠. 단순히 급여 수준만이 아니라 좋아요. 교사에게 주어지는 그걸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명칭을 만들어 달라. 자기 일을 명확하게 해달라. 요구기 때문에 저거를 하지 않으면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한 13만 명 정도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했고 목표는 2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든 데에서 다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이 됐는데 바뀐 게 뭐냐. 그렇죠. 네, 나는 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신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노후가 더 보장된 것도 아니고 말만 정규직화가 됐지 실질적인 실익이 없다. 이런 주장으로 이런 그 하소연으로 좀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 위원장님.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교 비정규직으로 포함되신 분들의 고용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용은 무기계약직으로 그래서 계속 기간이 없이 계속 일하는 겁니다. 자, 고용은 보장돼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자고요. 고용은 보장돼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직급인 공무직으로 해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이나 교직원 연금이 아닌 그냥 그 본인들만의 퇴직연금을 하되 퇴직연금을 하는데 대체로 이제 DC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DB형으로 학정급여로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보험료 를 갖다 최종적으로 했다는데 수익률로 보면은 뭐 DC형이나 DB형이나 별 차이도 없는 그런 구조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DB형을 하면 직급이 올라가면 뭐 이렇게 더 보험료 부담이 많아지는데 직급이 특별히 올라가는 직군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건 정말 저는 지혜를 모으면 빨리 합의할 수 있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회사 당국 쳐다보면서 교육감들께서 너무 손 놓고 계셨다. 너무 손을 놨다. 이거 제가 뭐 교육감들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두 가지 질문이 좀 들어서 상식적인 질문 좀 세 분한테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꼭 무슨 얘기 나올 때마다 미국을 사례를 들 필요는 없어 보이기는 한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른바 선진국의 학교에서는 급식 담당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교사도 교수도 방학 때는 월급이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그게 선진국형 미래 세대를 알고 있고 방학 때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데 왜 월급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방학 때도 이걸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죠? 아까 우리 검평론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전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전체적인 임금에서. 그래서 방학 때 돈을 주면 전체가 작아지는 거고 방학 때 돈을 안 주면 부분이 많아지고 이런 구조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급 방식의 문제일 뿐이다. 이제 합의의 문제 있는데 그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은 일관성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봤을 때 학교 비정규직 이상을 봤을 때는 교수나 선생들은 애들 안 가르치면서 월급 다 받아가는데 왜 우리 비정규직단만 우리는 뭐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방학 때 어디 가서 일을 찾냐. 일 찾기도 어려운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냐. 이 주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동일한 잣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도 그 말에 너무 공감은 해요. 그러니까 사실 방학 동안에 이제는 많이 봤을 때 교직원들 같은 경우는 다 온단 말이죠. 근데 봤을 때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 이제 불평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프레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현상을 어떤 프레임으로 다가가느냐. 사실 그 문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당에 대한 문제가 자꾸 이제 불거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본 정규직의 고육공무원의 수당에 비해서 월등하게 작기 때문에 현재 이런 수당까지도 올려달라 그러니까 국민 감정에서는 그러면 공무직처럼 아니면 공무원처럼 해달라는 거다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원론적인 거는 이해는 다른데 방법론 쪽에서는 사실 이거의 주장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주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갖거든요. 아하, 예, 조금 더 논리적으로 와서 좀 더 그러니까 원보이스라 그러죠 보통 하나의 채널로 주장하면 좋은데 워낙 다양한 채널에서 나오다 보니까 국민 감정에서는 도저히 이거 이해할 수 없어. 공부해달라는 얘기밖에 안 들리니까 사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수당 같은 거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임금 체계에서 임금 체계를 단순하자는 얘기는 여러 번 하셨죠. 왜냐하면 예. 그 공무원이든 공무직이든 아니면 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일반 회사든 중소기업이든 그러니까 한국의 수당 체계가 좀 저는 실제 좀 과도하게 수당이 많아요. 그냥 연봉제로 해서 얼마 해서 나누기 12 딱 이러면은 이런 논란 빚을 이유가 없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뭐 가족이 있으면 가족 수당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런 생활을 하면서 가족 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아직 혼자 살고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내가 못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네. 이게 수당 체계 한국의 임금 체계 복잡한 수당의 임금 체계가 저는 최근에는 약간의 새로운 이제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 같다. 이게 왜냐면 사회는 굉장히 다변화되고 임금 체계가 우리는 기형적으로 복잡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면서 물론 그것이 이제 소득 감소로 이어지면 안 되겠지만 네. 단순화하면서 그래야 사람들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더 동질성을 느낄 것 같습니다. 굳이 우리를 이렇게 수당을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을 서로 마치 나누지 않고 조금 좀 더 사람들이 동일한 공동체성을 좀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른 정부도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하고 비정규직을 위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요구들을 들어주기 없다고 난색을 표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지금 이 문제는 예산 문제가 재원이 있죠. 없는 거예요? 네, 재원의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교육청 자체 예산,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자체 예산이 그렇게 이게 여유가 있진 않아요. 한국의 교육청들이 왜냐하면 그거를 지자체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교육청만 하더라도 예. 서울시로부터 오는 교육청 예산이 있고 이제 정부로부터 오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제 교육청들이 자기가 스스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 이 문제를 제가 볼 땐 교육감들이 책임지고 훨씬 책임지고 풀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교육감들이 교육부나 예를 들면 이런데 우리가 지금 이 학교급식 문제, 이 노동자들 문제나 이런 거는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부도 견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뭐랄까요 너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건 교육청 일이니까 지금 교육청에 좀 교육감들한테 그냥 이렇게 맡겨놓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최저임금 문제는 자영업자와 알바생들의 문제고 비정규직 문제는 급식 문제는 교육청과 그 해당 그 급식 아줌마들하고의 문제고 비정규직 문제는 해당 업체와 그 비정규직들 사이의 문제인 거고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돈은 어디서 나오냐 결국은 이 논쟁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뭐 최근에 뭐 최저임금 요구안을 쳐다보면은 예. 사측은 사용자 측은 마이너스 4%, 예. 노동계는 19.8% 인상하겠다 이걸 쳐다보면서 되게 절망적입니다. 사실은 절망적입니다. 경제 주체들이 누구도 자기의 주장을 양보하거나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경제적 뭐 이 구조 속에서 갈등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정치권에서 출발해서의 갈등들이 노사관계에도 미치고 있고 또 언론에서의 독한 말 쓰는 막말들이 계속해서 퍼지면서 그것들이 훨씬 더 가격해지고 있고 이런 구조 속에서 사실은 뭐든지 합의할 수 있겠냐. 네. 네, 뭐든지 합의할 수 있겠는가. 뭐든지 합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냥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의 모든 책임은 다 재벌들한테 있는 것이고 네. 실제로 뭐 나머지 경제 주체들과 관련해서 나는 아무것도 내게 힘들어.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나는 아무것도 양보할 수 없다. 비정규직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입직 경로라든지 현재의 구조 속에 있는 처한 부분에서 조금 더의 전진은 있지만
100을 다 달라 하기 어려운 구조도 좀 존중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과 관련된 논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주체들이 각자 갈등하기 시작하니까 경제 성장이라든지 미래의 전망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네요.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움츠리고 있는 이런 구조가 계속되기 때문에 정말 정치권에서 각성해서 양보나 타협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 솔선수범하기 위한 노력들 조금이라도 가졌다고 판단하면 조금씩 내놔야 됩니다. 사회적 연대 없이 복지국가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실제로. 정말 너무 공감하는 게 사실 그 2020년까지 그러니까 정규직하겠다 20만 명이 목표잖아요. 그런데 실제 팩트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해 말까지 17만 명 해갖고 85% 됐어요. 근데 왜 자꾸 이런 분란이 일어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나라의 문제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철학적인 얘기지만은 사람의 이기심이 아닌가, 그걸 위안전인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기심이지 않을까. 뭐 재벌이든 아니면 재계든 아니면 노동자든 간에 본인들의 입장에 어떤 이익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기심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애덤 스미스에서 뭐 경제학이 출발한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도덕 감정론이라는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배려하고 타협하고 이게 기본으로 해서 사실 경제 주체가 일어난 건데 배려하고 타협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경제는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고 이런 부분에서 좀 노동계나 재계나 좀 배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좀 더 희생하는 부분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주체들의 이기심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정치학에서 그런 고전적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들의 이기심, 개인들의 시민들의 이기심마저도 활용해서 공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기적일 수 있고 누구나 부족하니까 인간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정부를 만든 것이고 정부는 그 개별 주체들의 이기심마저도 공익에 기여할 수 있게 시켜내라고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개별 경제 주체들의 부족함도 있다고 저도 타협의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저는 정부의 역할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 정부가 나서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끌어가고 또는 당근과 채찍을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정부가 저는 지금 그냥 기자 브리핑룸에서 상황에 대한 논평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거죠. 정부가 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예, 정부가 착한 정부예요. 선의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비정규직 제로를 하고자 했던 선의와 취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내놓고 나서 되짚어 보니 갈등은 커졌는데 당사자들이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실력이고 착하기만 하지 말고 좀 실력 좀 발휘해달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으로 정리를 좀 하고 오늘 이 문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쯤에 최저임금 문제 결정되면 다시 한번 자리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목선 귀순 사건, 이른바 해상 노크 귀순 사건. 이 문제에 대해서 군과 정치권과 여야, 언론 중구난방입니다. 군서열 1위인 합창의장을 문책하기로 했다고는 하는데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달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 목선 경계 실패를 사과했습니다.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전 군의 경계가 한꺼번에 무너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합참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엄중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해양경계에 실패한 8군 단장은 보직 해임하고 예하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 사령관은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을 뿐 사건 자체를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브리핑에 2차례 참석한 건 업무 협조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 발표를 수긍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다 발견했다고 발표한 것이 바로 이게 축소 은폐한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도 국정조사 동참을 저울질하고 있어 야 3당이 공조하면 국정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슈 따라잡기 순서 들어왔습니다. 김선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냥 개인적으로도 그 목선 귀순 사건 얘기를 하면은 막 이해 못하는 게 한 1번부터 한 20까지 쭉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만 그랬겠어요? 모든 국민들이 그러고 있죠. 따지고 들어가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네. 근데 국방부 진상조사가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발표했죠? 끝나고 발표를 했는데 뭐가 해소된 게 있습니까? 총리실 주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뭐 야당을 포함해 가지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예. 셀프 조사 아니냐, 또 셀프로 그냥 끝낸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들이 당장에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결론부터 좀 여쭤볼게요. 국방부 진상조사단이 밝힌 결론은 뭡니까? 경계는 잘못을 했다. 경계는 실패한 거 맞다, 인정한다. 예, 그래서 이제 관계자도 문책을 하는 그런 방침을 잡았는데 경계는 잘못을 했으나 그동안 알려져 왔던 뭐 방파제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제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했다라고 그렇게 인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혼선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혼선이지 은폐가 아니었다. 예, 고의적으로 그렇게 조작을 했거나 바꿔서 얘기한 건 아니었다. 예. 혼선을 줬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자, 좋아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쭤보면은 좀 너무 막연하고 일단 언론의 반응과 정치권의 반응은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셀프 면책이었다. 셀프 조사가 아니라 셀프 면제부였다. 네, 셀프 조사에 이어서 셀프로 면제부를 줬다라고 하는 지적이 가장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언론은 뭐 그렇게 네. 지적할 수 있다 치고 그 야당도 뭐 당연히 뭐 안 된다고 반발할 것 같고 이럴 네. 때는 여당 분위기가 중요한데. 여당에서도 좀 탐탁치 않은 분위기예요. 그리고 단적으로 이제 그래요? 조사 결과에 대해서 뭐 김병기 의원이라든가 이쪽에서는 군을 맹렬히 질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죠. 그래서 국방부가 잘못한 것이 없다거나 이번 일로 완벽하게 의혹이 회소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여당 의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만 아니 이제 국방부도 잘못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경계에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문책하겠습니다 이러는 건데. 네. 그런데 저희가 뭐 숨기려 들거나 뭐 은폐하려고 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도 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여당에서는 이제 방파제 인근에서 표류했다라는 뉘앙스를 주게 된 것이 사실 이제 잘 살펴보면 네. 발표 자료에도 방파제, 괄로 열고 방파제라고 해경 발표 자료에 들어가 있고 예. 또 이제 국방부에서 또 이제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지도에서는 방파제를 표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당 의원들은 이거는 이제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인 그런 은폐라기보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혼선이었다라고 여당 의원들도 정리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은 국정조사로 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그냥 상임이라든지 대정부 질문 정도에서 계속 국회의원이 그냥 파면 된다. 이 사이에 있는 것인데 지금 네.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뭐 의혹이 덜 풀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더 조사하려면은 국회 뭐 국방위라든지 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정치적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야당은 어떤 의혹이 해소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조사 자체가 원래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셀프 조사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은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게 이제 청와대에서 외압이 있었지 않은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참, 그 얘기 나온 김에 네. 그 국방부에서 브리핑하고 그럴 때요. 청와대 행정관이 거기 나와 있었다며요. 네, 뒤에서 그렇습니다. 지켜보고 있었다며요. 네. 왜 나왔대요? 그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는 청와대 행정관이 왜 국방부 기자실에 와서 그 네. 브리핑을 지켜보죠? 근데 그 자체는 뭐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닌 것이 그쪽에서 밝힌 바로는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려고 나왔고 앞으로도 이제 이쪽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해명을 들어보니 기자들이 네. 제대로 이해하는지 이해를 못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나왔다는데 네. 기자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질문을 해서 기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청와대 행정관이 나와서 뒤에서 지켜봐요? 기자들이 잘 알아보는지, 그러니까 알아듣는지. 알아듣는지, 예, 그 부분은 이제 알아먹게 발표를 하는가, 뭐 그리고 이게 납득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여론조사를 돌리거나 그 전에 기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체크는 할 수는 있는 일이겠죠. 근데 국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와서 뒤에서 팔짱 끼고 딱 쳐다보는 게 네. 원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뭐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그 청와대에 대해서 원래 청와대가 그렇게 한대요?
원래 매번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거꾸로 생각했을 때 굳이 현장에 나와 있다.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청와대가 국방부라든지 이쪽을 통제하려고 했다면은 굳이 그 현장에 나올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마쿠에서 통제를 해도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여야가 요 대목에 대해서 여당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지금 그러는 네. 것 같고 야당은 이게 말이 되느냐? 청와대가 왜 나와서 간섭을 하느냐? 뭐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러냐 이렇게 나오겠네요,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통제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굳이 안 나와도 다른 쪽으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왜 통제를 네. 안 할 거면 왜 나오냐고. 저는 그게 그러니까, 궁금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대목인가. 예, 청와대에서 그렇게 마쿠에서 몰래 개입을 하고 억압을 행사할 거였다면은 굳이 그 자리에 나와 있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군에서 또 이제 학동 조사를 할 때에 청와대 관계자라든가 또 군 수뇌부라든가 이쪽이 좀 빠져 있었던 그런 근원적인 한계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해보자라고 하는 주장이 또 성립은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제가 자꾸 이 질문을 좀 드리는 이유가 야당에서 이 사건 터지자마자 처음부터 청와대가 남북 관계를 의식을 해서 뭔가 이 문제를 키우지 않고 쉬쉬쉬쉬 덮으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청와대 행정관이 현장에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챙기고 그러면 그 의혹에 기름을 네. 끼얹는 격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왔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어느 쪽이 진위인 것인가 예. 또 이게 병법에 나오듯이 뭐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인지 거꾸로 함정을 판 건지 여러 가지의 갈래가 있는 것이라서 이거는 한도 끝도 없고 확인하기도 힘든 부분이 되겠죠. 좋아요. 그러면 좀 예. 쟁점을 좁히자면은 이제 예. 청와대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조사가 미진했거나 없었던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좀 쟁점이 남아 있겠습니다. 조사는 국방부에서 했는데 발표는 총리실에서 하는 걸 가지고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네. 이게 왜 말이 되느냐라고 항의 성명까지 냈던데 네. 이런 대목들은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정부에서 수가 낮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부가 그렇게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 군이 셀프 조사해가지고 셀프 발표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총리실이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겠지만 그게 거꾸로 읽힐 만한 수인 것이죠. 기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왜 그 총리실에서 하는 것처럼 마치 총리실이 다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처럼 하는가. 브리핑을 하고 뭔가를 정부가 발표를 하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질문을 하려면 기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 문제를 취재하고 알고 있고 이거를 깊이 추적을 하고 있는 국방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취재하지도 않고 그냥 이거를 관심 없고 다른 일 하기 바쁜 총리실 기자들한테 이거를 브리핑을 하면 질문을 안 받겠다라는 의도로 오해받지 않을까요? 예,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는 그런 질의응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 피해간 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왜 피하죠? 그냥 정정당당히 그러니까요. 질문을 받으면 되는데 네. 왜 자꾸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려고 들죠? 이런 그러니까 문제가 그게 생길 때. 이 부분이 이제 정부의 오히려 실수가 되었다. 아하. 그러니까 셀프 조사라는 것을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택한 전략이었다고 보는데 사실 그래봤자 언론에는 다 셀프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비판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불온전한 조사였다는 것을 오히려 정부에서 미리 인정을 하고 출발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결론적으로 국정조사 합니까 안 합니까? 국정조사는 결국에 키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쥐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제1야당이랑 민주당이 못하겠다 그러면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국회 정상화 과제가 좀 아직까지 남아 있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확실하게 뭐 참여를 해서 또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뭐 국방위원회라든지 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 바른미래당까지 합치더라도 야권이 뭐 과반은 안 됩니다만 민주평화당이라는 또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어요. 그래요. 민주평화당에서도 5.18 관계 법안들을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자유한국당이 협조하는 조건으로 같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부 국조론을 또 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평화당까지 바른미래당을 포함해서 야권에서 그걸 밀어붙이게 되면은 민주당도 그때는 사실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례가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도 같은 양상이었어요.
야 3당이 예.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 3당이 특검을 요구했었고 민주당이 결국에는 받아들여야만 했었던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길을 따라간다면은 민주당도 국조 수용 카드를 검토는 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평론이 보시기에는 민주당은 현재는 이게 국정조사 감이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할 생각이 없는데 네. 야당들이 어떻게 공조해서 어떻게 해오느냐에 밀어붙이느냐에 따라서 끌려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정부에게 불리한 게 더 밝혀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죠. 이거 뭐 국정조사 해봐야 네. 뭐 더 나올 거 없는 거고 청와대가 은폐한 거 없다라는 자신만 있으면은 못할 것도 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군에서도 관계자에 대해서 문책을 어차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럼 민주당이 오히려 이것을 잘 이렇게 끌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래 국정조사 받겠다 이렇게 예. 나와가지고 그냥 하는. 그런데 나중에 몇 달 지나서 해보니까 별 결과가 없는 이런 것들을 내다보고 민주당에서도 딜에 나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국정조사 있습니다. 해가지고 뭐 밝혀진 게 있나요? 역대 정권에서? 지금까지 뭐 국정조사도 그렇고 그리고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은 특검조차도 없죠. 특별한 예, 성과가 예.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풀이를 해보자면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진짜 우리가 밝혀보겠다, 밝힐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라기보다는 그 국정조사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정부 여당을 제대로 맞아요, 견제하고 맞아요. 있다. 예, 예. 그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제법 깔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국정조사 하면은 꼭 생각나는 온로비 사건 국정조사 그렇게 요란하게 해봤어야 네. 앙드레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기억나는 네.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온로비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도 국민 여러분들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이 국정조사로 파헤쳐질 사안 같으면은 이미 언론으로 보도가 되거나 맞아요. 아니면 예, 정부 예. 내부의 무슨 제보자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글쎄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묘하게 좀 가고 있습니다. 한국당 얘기 좀 해볼게요. 한국당에서 고소고발 당했잖아요. 한국당 패스트트랙 때문에. 네, 패스트트랙 사태 때 최이배 의원 예, 예. 감금권에 관련해서 돼 의원들이 있죠. 고발이 뭐한 됐습니다. 59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100명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전체 예. 패스트트랙 사건. 그래서 역으로 또 맞고소하고 막 이런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한국당도 또 민주당 뭐 조사해라 뭐 이제 막 이런 경찰 조사해라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대잖아요. 네네. 예, 그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일단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들 관련자들이 조사받는 것은 피할 수는 없을 텐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최이배 의원 감금건. 예. 이것은 감금, 그러니까 그 좁은 장소 안에 못 나가게 막았던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민주당만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아닌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원외 정당들이 고소를 동영상에 했거든요. 찍혀 있거든요. 저 장면이. 네, 그리고 예. 동영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용량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 감금에 대한 정황 이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뭐 경찰의 외압이 있었네 없었네 네. 이런 논란이 좀 있던데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의원, 예. 그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소 간의 상임위 간사를 맡고 있죠. 맞아요. 이채익 의원하고 이제 이종배 의원. 예. 여기도 이제 이분은 최이배 의원 감금 때 이제 연루가 돼 있는 맞아요. 의원인데 예. 이들 의원이 경찰에다가 수사 상황 자료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이 수사 지금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수사 대상자들이 수사 대상자거나 수사 아니면 수사 대상자와 상황을 연관이 알려달라. 그렇게, 왜냐하면은 해당 네. 상임위 국회의원이니까 야 이게 물고 물려가지고 이게 네. 갑인데 네.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을의 위치에 있는 경찰한테 갑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알려달라. 네. 이거 부적절하다고 지적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제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이 발표를 하자마자 또 이채익 의원에서는 맞불 기자회견을 뭐라고 열어서 그래요? 이거는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자료 요구권이다.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다. 근데 내 거잖아요, 내 거. 나를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채익 의원의 논리는 이거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알 권리를 통해서 반박을 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자신이 연관된 자료고 또 본인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경찰의 억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해 충돌을 회피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맞서고 김평로아님 있죠. 경찰 수사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저는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저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라고 전화해봤거든요. 네. 안 가르쳐 주던데요?
그렇죠. 이게 상세한 사항은 당연히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게 있겠고.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네. 그게 피의자의 권리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그렇죠.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채익 의원의 해명으로는 지금 고발을 해놓고 수사를 한다는데 언제 수사를 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통지를 안 해줘가지고 그걸 알아보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맞아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사건 담당 수사관 이름, 연락처 이런 부분까지도 요구를 했다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나를 언제 부를 거요, 언제 수사할 거요, 요 정도였다면 사실 그게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알아보든지 뭐 아니면 대놓고 항의를 그거 저 하든지. 영화에서나 나오는 네. 건데 명찰 보고서는 당신 이름 뭐야, 계급 뭐야 이건데 네. 어디서 소속이야 막 이러는 거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인데 요즘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자료 요구인지 아닌지는 사실 더 법적으로 따져볼 만한 범위가 있겠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부분인데 내가 비공개로 요청한 건데 어떻게 알았냐라고 이채익 의원이 나서고 있어요. 더 큰 문제인데 그러면. 예, 그렇다면은 그게 통상적인 자료 요구였고 또 이제 고발에 관계된 사람으로서 질의를 했다면 오히려 열어놓고 공중 네, 앞에서 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라고 물어볼 일인데 그거를 왜 그러면 비공개로 했느냐 이 부분이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이고 이게 외압이 아니었냐 이런 시선이 또 짙어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뭐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왜들 그러는지. 그러나 하여튼 적절치 않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평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월호는 그 자체가 비극이었지만 본질은 정부의 대응이었다고 봅니다. 꼬리를 무는 의혹, 또 의혹. 정부는 어정쩡한 해명에 급급했고 여당은 괴담이다, 근거 없다, 방어하기에 몰두했습니다. 실망했던 국민은 이게 나라냐 탄식했습니다. 북한 목선 노크 귀순, 다른 사안 같은 본질이라 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수많은 의혹들. 조사는 국방부가 하고 발표는 왜 총리실이 하는지, 기자단이 항의 성명 내는데 청와대 행정관은 왜 현장에 나와서 점검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은폐는 없다. 그러니 국정조사 필요 없다. 여당은 방어하기에 총력입니다. 진실이 뭔지 알아야 국정조사를 하자 말자 판단을 할 텐데 무작정 숨긴 건 없답니다.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소통하겠습니다. 소심대로만 했으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정부 여당이 별일로 만들었습니다. 정부와 기업, 온 국민이 경제 올인해야 할 경제 위기가 이미 닥쳤습니다. 경제보다 개혁에 올인했던 YS, 신한국당은 총선은 승리했지만 IMF 터졌습니다. 역사는 신기할 정도로 반복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